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 내기 벅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제 건물주한테 임대료 좀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세든 사람이 임대료 감액을 공식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 코로나19를 포함시킨 법을 여야가 만든 건데요. 6개월까지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건물주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이 법은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먼저 박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지금은 경제사정 변동이라는 모호한 규정이 전부이지만 여기에 1급 감염병을 추가 명시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인하 요구를 받은 건물주가 이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한 강제 조항은 없지만 대신 인하 요구에 응하는 건물주는 다음에 임대료를 올릴 때 인상률 상한선 5%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M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임대인들을 위해서도 세제 혜택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주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를 밀린 자영업자들이 바로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시적 특별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현행법상 상가 임대료를 3개월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넣은 겁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임대료를 2개월째 연체 중인 자영업자라도 앞으로 6개월은 더 쫓겨날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기간만이라도 이렇게 좀 넉넉하게 주는 게 어떤가 해서 조금 6개월 하면 이제 도합 8개월 정도 연체를 해도 좀 한숨을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번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 후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세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임대료 밀렸다고 당장 쫓겨날지 모른다는 걱정은 일단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이 보장한다고 감히 건물주한테 임대료 인하를 당당히 요구할 자영업자가 얼마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강나림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에서 35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해온 김모 씨. 지난달 건물주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거리가 끊겨 월세를 3개월째 밀렸더니 나가라고 한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3개월을 집세를 못 줬어요. 그래서 내용 증명이 왔었어요. 그냥 나가라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6개월이라도 임대료 연체가 유예되는 건 감사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없는 사람이 더 저 낮을 것 같은데 그냥 6개월로 이거 연기시키고 하면은. 하지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게 자영업자들의 반문입니다. 김 씨의 경우 결국 빚을 내 밀린 월세를 내고 재계약을 했지만 건물주는 사정을 봐주기는커녕 월세를 20만 원 더 올렸습니다. 깎아달라 했는데 깎아주지 않고 올렸어요. 며칠 전에 계약서를 썼거든요. 왜 우리 여기만 깎아주지 않았더니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못 깎아준다. 임대료 감면 요구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건물주가 거절하면 자영업자는 지자체에 조정을 의뢰하거나 돈을 들여 소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방법 모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희한테 뭐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건물주한테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뭐 깎아달란다고 깎아주겠어요. 괜히 잘못하면 미움만 사지 않을까. 원래는 안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임차인인데 어디 점수를 달라고 한 절대로 아니에요. 법 조항에 들어간 선언적 구호로만 그친다면 결국 임대료 감면은 여전히 건물주의 선의에만 기대야 하는 셈. 이 때문에 바뀐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시스템까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피감 기관이 발주한 수천억 원대 공사를 가족회사가 특혜성 수주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대신 공사 수주에 이해 충돌은 없었다고 거듭 부인하면서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만에 다시 기자회견에 나선 박덕흠 의원, 이번엔 해명 대신 탈당을 발표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 합니다. 당에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했습니다. 이해충돌 비판의 핵심은 소속 정당이 아니라 의원직 그리고 소속 상임위인데 박 의원은 정당을 떠나겠다고 밝힌 겁니다. 논란에 대해선 직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일이 없다.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 방지 위반을 한 적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국토위 간사가 된 뒤 국토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액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MBC 보도에도 추가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추미애 법무장관 논란 같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권의 부정적 기류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성도 사과도 없이 억울함만 토로했고 심지어 피해자 행세까지 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건 탈당이 아닌 의원직 사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박덕흠 의원의 부정비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해온 것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외부 인사로 윤리관을 임명해 박 의원 의혹을 조사하겠다던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실한 기준과 전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광화문 집회의 불법성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경재 전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수단체 총재를 맡아서 사랑제일교회 측과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인데요. 이 교회 관계자 또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신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4만 3천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된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 단상에 오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김경재 전 의원의 손을 번쩍 들어올립니다. 총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 전 의원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이른바 대국본의 총재직과 8.15 국민대회 대회장을 맡아 사랑제일교회 측과 함께 광복절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으로부터 이것을 제가 읽으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제가 대회장이라고 해서 했는데 광화문 집회에 앞서 2달간 전국 126만 명에게 11차례에 걸쳐 1,386만 번이나 발송한 집회 참석 문자 메시지의 명의도 전광훈 목사와 대회장 김경재 총재였습니다. 부탁해도 해줄 놈이 없어요. 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니까. 김경재 총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1분도 안 걸려 바로 해주겠다 이거야. 대회장 해주겠다. 결국 김 전 의원도 법적 책임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공모한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또 다른 보수단체 일파만파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열린 사랑제일교회 예배. 두 팔을 높이 뻗어 기도하는 사람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 예배를 강행했던 사랑제일교회 부목사 등 14명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3차례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 일제 신사 참배보다 더 심하게 지금 예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동선이 담긴 CCTV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이 교회 목사와 장로 등 2명은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난달 격리치료 중인 병원을 탈출해 도주국을 벌였던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신도는 완치 판정을 받은 직후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15일 경기도 의료원에서 도망친 뒤 서울 시내를 활보하다 만 하루 뒤 검거된 이 신도에 대해서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소속인 민경욱, 김진태 전 의원과 일부 극우단체들이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차량 탑승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차에 여러 명이 탈 수 있고 또 내려서 모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승차 집회라 해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한 보수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연 차량 행진 집회입니다. 차량에 구호가 적힌 깃발을 뽑고 양쪽 깜빡이를 켠 채 일렬로 행진합니다. 이 집회를 주최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이 같은 드라이브스루 시위를 하겠다며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10월 3일 행진합니다. 10월 3일 날도 행진해요. 차량 100대가 서울 여의도에서 출발해 광화문을 거쳐 서초동까지 도심을 돌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은 홀로 차를 탄 채 집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식이 카퍼레이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 미래통합당 의원 김진태, 민경욱 씨도 카퍼레이드처럼 차를 타고 모이자며 힘을 보탰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방역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드라이버스루라는 것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권리 아니겠나. 이에 대해 경찰은 10인 이상의 시위가 금지되는 원칙이 차량 시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차량 역시 한 명씩 탑승해 10대 이상이 모일 경우 집회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집회 참석자들이 차량에서 내려 모이는 등의 변수도 통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열린 보수단체의 차량 행진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차에서 내린 뒤 3355 모여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경찰이 금지 통보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신속 처리 안건을 두고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그제 당시 자유한국당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에 나왔습니다. 한국당의 의정 방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물리력 행사였다면서 검찰의 숫자 맞추기식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공수처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합의에 거세게 반대하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점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표창원, 박주민 의원 등이 직접 법안을 제출하려 했지만 저지당했습니다. 길 좀 열어주십시오. 국회의장이 경호권까지 발동했지만 복도를 가득 메운 자유한국당의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결국 여야 간 고소고발전으로 번진 뒤 9개월 만에 이루어진 검찰의 기소. 올해 1월 검찰은 박범계, 표창원, 이동걸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해서도 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첫 재판에 나온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정당한 의사진행과 의정활동을 폭력으로 방해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방해했던 것을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뚫고 정당한 업무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틀 전 법정에 나왔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횡포라는 이름으로 저항의 대상이 되고 방해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고 종말입니다.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특정한 장면만 부각해 기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구색 맞추기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재판은 2달 뒤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오는 12월에 출소를 해서 원래 살던 안산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뜻을 밝히면서 많은 주민들, 특히 피해자 가족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컸는데요. 결국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2월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 최근 출소 뒤에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부근에 살다 보니까 좀 길거리에서 마주치기도 무섭고 편하게 동네 다니기가 무서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위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어제 안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고 왔다며 가족들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피해자 지금 가족들은 조두순 출소 이후에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막상 이제 출소를 앞두고 나니 너무나 두렵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결국 이사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 모색 중인데요. 굉장히 지금 현재도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지금 정부 정책의 한계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뒤늦게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1년에서 10년 동안 별도의 보호 수용 기간을 두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안 돼 곧 출소하는 조두순은 보호 수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 역시 조두순의 보호 수용 시설 격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출소 후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아동 보호시설 접근 금지 같은 준수 사항을 조두순이 어긴다면 이를 근거로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성범죄자 그리고 강력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공개해서 사적 처벌 논란을 일으켰던 디지털 교도소. 범죄와는 상관없는 인물들의 신상까지 공개를 해서 물의를 일으켰죠. 이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붙잡혔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대한민국이 범죄에 관대해 사회적 심판을 한다며 올해 3월 인터넷상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도 운영 중인 이 사이트에는 성범죄자, 강력범죄자라며 사람들의 얼굴과 신상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내용의 일부는 허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신상이 공개된 한 의대 교수. 모두 허위라며 본인이 경찰 수사를 자처했고 사이트에 올려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정말 수많은 이제 평생 살면서 들을 수 없는 욕들을 그 문자로 듣게 되고 하루에 한 100통 이상 전화를 받은 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정말 인격적인 살인이거든요. 또 성범죄자로 몰려 사진과 실명, 전화번호까지 공개된 한 대학생은 자신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다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 사이트가 표방하는 사적 처벌은 그 자체로 불법이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문제는 그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적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은 명예훼손과 성범죄자 이할 임의의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0대 남성으로 알려진 이 운영자가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이후 베트남으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아 베트남 공안에 협조를 요청했고 결국 운영자를 어제 오후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국내 송환은 베트남 당국과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방역 등의 대책을 마련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운영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상 정보 등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서 정부의 접종 사업이 중단된 초유의 사태는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복잡한 배송 체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재하청 업체가 백신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상온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김아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정부와 올해 독감 백신 1,259만 명분의 공급 계약을 맺은 신성약품. 신성약품은 계약 물량 가운데 약 500만 명분을 이미 의료기관에 공급했는데 문제는 공급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신성약품 측은 백신을 저온 상태로 유지해 전달하는 유통체계인 콜드체인의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털어놨습니다. 신성약품은 각 의료기관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일부 물량의 배송을 하청업체인 A업체에 맡겼습니다. A업체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백신을 보내기 위해 다시 B업체에 재하청을 줬습니다. 사고는 A하청업체가 B재하청업체에 넘기는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냉장 트럭에서 백신을 꺼내 또 다른 냉장 트럭으로 군산에 옮기던 중 상온에 노출됐다는 겁니다. 그쪽에 직원들이 조금 뭔가 좀 간단하게 생각하고 상온에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노출이 됐던 사실이 있어요. 차 같은 데가 부딪혀놓고 간단하고 꺼내고 이러는데 조금 띄워놓고 했던 거. 이때 백신들이 냉장 단계에서 벗어나 바닥에 놓여지는 등 상온에서 한동안 방치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신성약품 측은 상온 노출 가능성이 있는 백신은 A 하청업체에서 배송을 담당한 250만 명분 중 일부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50만 도에서 나간 중에서 일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250만 도수가 문제가 참 큰 거죠. 나머지 250만 명분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신성약품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등을 고려해 500만 명분 백신 전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와 백신 물량이 부족해질 것에 대비해 정부는 이미 병원 등이 사들인 유료 접종용 백신을 무료 접종 대상자에게 우선 사용하고 비용은 정부가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0명. 이후 며칠 좀 줄어드나 싶었는데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과 8월에도 연휴가 지나고 나서 어김없이 확진자가 폭증을 했는데 이번에도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큰 걱정입니다. 지금의 확산 추세라면 지난 연휴 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증권회사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같은 층에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에서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영등포구의 마트에서도 6명이 잇따라 확진되는 등 새로운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흘간 20명대로 주춤하던 서울 신규 확진자 수도 40명대로 증가했고 전체 확진자 수도 110명을 기록해 다시 10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다가올 추석 연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휴만 지나면 어김없이 확진자의 폭증과 대규모 집단 감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엿새간 이어진 연휴 이후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8월 광복절과 임시 공휴일 때도 도심 집회와 여행지 감염이 확인되며 전국으로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일일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넘나드는 상황은 지난 연휴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난번 8월 15일 2차 확산이 일어나기 직전의 수준은 10명, 20명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40, 50명, 70명까지 되는 수준에서 2차 확산이 나타난다. 그럼 3차 확산이잖아요. 예. 그럼 하루 700~800명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숙박 예약률이 매우 높은 강원도와 제주도에 대해 특별 방역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열이 나면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와 숙소 내 의무 격리 비용도 본인이 지불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별 방역요원 3,200명도 전국 관광지에 배치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와 한글날이 포함된 2주간은 우리가 다시 1단계 생활방역 체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가을철 재유행의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보수 단체의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는 대규모 유행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집회 강행 시 즉시 해산과 현장 검거를 포함해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 형사처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이틀 전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40대 남성 공무원이 실종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군 당국이 이 남성을 북한 해안에서 포착했습니다. 생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은 조류에 휩쓸렸을 가능성과 월북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21일 낮 12시 51분 서해 최북단인 소연평도 남쪽 2km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8급 공무원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당직 근무를 서던 47살 A씨가 새벽 1시 35분쯤 문서 작업을 한다며 조타실에서 자리를 떴는데 10시간 넘게 보이지 않자 동료들이 신고한 겁니다. 해경과 해군 함정, 인근 선박들까지 투입돼 샅샅이 수색했지만 발견된 건 베이에 벗어둔 A씨의 신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방부는 북한 해안에서 A씨의 모습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사 여부를 공식 확인하진 않았지만 군 소식통에 따르면 생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종 위치는 북방 한계선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A씨는 키 180cm에 몸무게 72kg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헤엄을 쳐서 올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당시 수온은 23도 정도로 낮았습니다. 자체 수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발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신이라도 좀 발견했으면 하는 심정으로. 군은 A씨가 어떻게 떠내려갔는지 올북했을 가능성까지 포함해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A씨가 새벽 1시 35분 이탈한 뒤 실종이 확인되기까지 10시간 동안 어업 지도선 등의 동선 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측에 A씨의 생사 여부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A씨가 올북한 것이라면 어떻게 넘어간 것인지, 군의 감시 장비 등 경계태세에 문제는 없었는지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당분간 휴대폰으로 이런 문자가 오지 않는지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많이 뿌려졌던 문자인데요. 보시면 재난지원금을 조회해준다는 건데 해킹 사기, 이른바 스미싱 범죄 문자입니다. 여기 적힌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 코드가 깔려서 소액 결제가 되거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다고 하는데요. 오른쪽 이 문자는 바로 어제부터 발견된 스미싱 문자입니다. 이번엔 특히 선별 지급이라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런 문자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정상적인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절대 이런 링크가 첨부되지 않는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 정부 지원을 받는 어느 탈북 예술인 단체의 비리를 고발했는데요. 다른 탈북민 단체를 더 알아봤더니 거액의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게 적발되고도 버젓이 유지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사무실 주소의 건물이 통째로 사라졌는가 하면 홈페이지가 도박 사이트로 바뀐 단체도 있습니다. 나세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를 운영하던 김모 씨는 2012년부터 3년 동안 탈북 여성 쉼터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정보지원금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쉼터를 운영한 적도 없고 돈만 받아 챙겨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김 씨가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운영하던 단체가 또 있었습니다. 여전히 통일부에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비전 코리아라는 단체입니다.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혹시 비전 코리아라는 탈북민 단체 들어오신 지가 그럼 좀 되신 거예요? 등록된 주소도 허위인 이 단체는 검찰 수사 결과 탈북자 정착을 지원한다는 설립 목적과 다른 정치 활동을 주로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맹통무르난 문재인을 잡혀가라! 잡혀가라! 특히 이 단체에는 2015년과 2016년에 전경련 등 기업 후원금이 무려 5억 4천만 원이 입금됐는데 김 씨는 어버이 연합과 함께 일당을 주고 탈북민들을 집회에 동원했습니다. 가면 많이는 못 벌어도 거기 가서 한 2만 원 받으면은 그다음에 한 2천 원 정도 주고 수수료 주고. 검찰 수사로 설립 목적 외의 정치 활동이 드러났지만 통일부는 3년 넘게 검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준 통일부 산하 남북 하나재단도 김 씨가 횡령한 쉼터 지원금 6천만 원을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유령 탈북 단체가 한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북한 실상을 소개하는 강연을 목적으로 등록된 또 다른 탈북단체. 사무실로 등록된 주소에 가보니 공사장이고 대표는 수년 전 사망했습니다. 그 대표가 사망한 지 3년이 넘었어요. 대표자가 없는 단체가 3년인데도 통일부에서 그걸 가만 놔둔 거예요. 또 다른 탈북단체는 홈페이지가 도박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유령 탈북단체가 난립하고 있지만 통일부는 사무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공모를 거쳐서 다음 달에 상장을 합니다. 벌써부터 시가총액이 10조 원 갈 거라는 예상까지 나오는데요. 초대박 공모가 될 거라는 기대감과 공모 시장 자체가 너무 과열돼 있다는 지적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보드 싱글 차트 4주 연속 1, 2위를 기록 중인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공개 한 달여 만에 유튜브 조회수만 4억 회에 육박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 20명 중 1명꼴로 시청한 셈입니다. BTS의 인기는 다음 달 코스피 입성을 앞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투자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수요 예측에서 이미 예상 공모가 중 제일 높은 13만 5천 원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빅히트 시가총액은 4조 5천억 원 규모. 하지만 이마저도 저평가됐다며 주가가 두세 배는 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내년도는 8천억 중반입니다. 오늘부터 공연하셔도 됩니다. 이러면서 연 매출 3천억 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시가총액 10조 원이 될 경우 매출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BTS 한 명당 가치는 1조 원이 넘게 되는 셈입니다. 빅히트 상장은 해외에서까지 관심사입니다. 충성도 높기로 유명한 전 세계 BTS 팬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빅히트 주식을 사고 싶다. 기념품처럼 주식을 사서 간직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굿즈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가수뿐만이 아니라 회사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걸 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장외 시장에선 빅히트 주식을 공모가 2배가 넘는 30만 원에 사겠다는 글도 올라오지만 최근 주식 열풍 속에 공모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회사 수익에 BTS 의존도가 너무 큰 데다 멤버들의 군입대 등 불확실성도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통상 상장을 할 때는 성장성이 고점인 상태에서 상장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올해 공모주 청약에 몰린 돈만 150조 원. 하반기 공모주 중 70% 이상은 현재 주가가 시초가를 밑돌고 있어 차분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세계 전기차 1위 업체 테슬라가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할 거라고 예고를 해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배터리 비용을 줄여서 3년 뒤에는 지금보다 반값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는 건데요.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인지 이 발표 이후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오히려 58조 원이 줄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매년 테슬라의 신기술과 생산 계획을 발표하는 배터리데이. 거리두기를 위해 테슬라 전기차에 탄 주주들이 경적을 울리며 일론 머스크 대표에게 환호를 보냅니다. And hopefully you can hear me. Can you guys hear me? Okay. All right, great. 전 세계 27만 명이 지켜본 이 행사에서 테슬라가 내놓은 건 일명 반값 배터리. 값비싼 코발트 대신 니켈을 사용해 가격을 낮추고 기술 혁신을 통해 주행거리는 50% 이상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차도 3년 뒤엔 반값인 2만 5천 달러, 우리 돈 3천만 원에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o we need to make more affordable cars. We've got to get the cost of batteries down. We've got to make and we've got to be better at manufacturing. 다음 달에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 시제품도 내놓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100만 마일 배터리 같은 업계 판도를 바꿀 신기술이 발표될 거라 기대했지만 장기적인 목표만 나오다 끝났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선 실망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테슬라 주가는 오늘 하루에만 500억 달러, 우리 돈 58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일단 안도했습니다. 애초 테슬라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거나 공급선을 바꿀 것으로 우려했지만 오히려 이번 발표로 배터리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부각됐다는 겁니다. 다만 가격 인하 압박은 풀어야 할 숙제가 됐습니다. 정도의 판매 가격이 2만 5천 불대까지 떨어지니까 상당한 원가 절감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러한 과제들을 배터리 업체와 완성차 업계에게 동시에 안겨줬다고 봅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25종을 내놓겠다고 밝힌 현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도 차세대 전기차 성능 향상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서둘러야 하는 과제를 안았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트럭을 들이받아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멈춰있는 화물차가 크게 들썩이더니 먼지와 파편이 도로로 흩어집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놀라 근처로 모여듭니다. 오늘 새벽 2시 반 인천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11톤짜리 폐기물 운반 화물차를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도로에는 교통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샌 기름 자국이 진하게 남아있고 차량 파편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의 옆자리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목을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20대 초반인 남성 운전자는 고관절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로 가시려고 내리고 나서 몇 분 되지도 않고 그냥 물 한 잔 드셨는데 사고 났다고 하시죠. 조사 결과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와 운전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고 당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블랙박스 확보가 다 돼서 퇴원하면 조사 후에 영장 바로 칠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60대 남성이 운전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 사고를 내 2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약 11,000건. 지난해 같은 기간 9,600여 건에 비해 16% 넘게 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최하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 9개월이 지났지만 도로 위의 살인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네, 오늘 새벽 별똥별로 추정되는 큰 물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봤다는 목격담이 잇따르면서 하루 종일 화제를 모았는데요. 분석 결과 이 물체는 별똥별보다 훨씬 크고 밝게 빛나는 유성, 화구로 확인됐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도로 위 검은 하늘에 밝은 초록색의 큰 불빛이 포물선을 그리며 지나갑니다. 뭐야 저거? 뭐야 방금 봤어? 비슷한 시각 쾅 하는 굉음이 들렸다. 선명한 불꽃을 봤다는 목격담이 서울과 대전, 대구 등 전국에서 쏟아졌습니다. 근데 너무 놀래서 뭐야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머리가 하얘져갖고 내가 뭘 본 거지 싶기도 하고 얼떨떨하고. 한국천문연구원 관측장비에서도 대기권에서 2차례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천문연구원은 분석 결과 이 유성은 별똥별이 아닌 화구라고 밝혔습니다. 별똥별은 먼지 크기 정도의 작은 입자로 아주 짧은 순간 반짝거리지만 화구는 돌멩이 크기로 별똥별보다 훨씬 크고 더 밝게, 더 길게 빛을 발산합니다. 연구원 측은 지난 2014년에도 전국에서 이 같은 거대한 유성이 목격되는 등 화구가 발견되는 일이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에서도 지난 2015년 방콕에서 2달 간격으로 잇따라 화구가 발견되는 등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불꽃이 비교적 컸던 탓에 인터넷상에서는 운석을 찾으러 가겠다는 글도 올라왔지만 실제 운석이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이제 크기가 그렇게 큰 유성체가 아닌 걸로 1차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낙하하는 궤적을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바다 쪽으로 충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우리나라에서는 운석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매년 수천 건 접수되지만 지난 2014년 경남 진주에서 발견된 운석 이후 단 한 건도 운석으로 판명된 것은 없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몸에 닿지 않고도 체온을 잴 수 있는 적외선 체온계.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와 직장, 가정에서까지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체온계 중에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은 것으로 확인돼서 구매하실 때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양소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비접촉식 체온기입니다. 가격이 10만 원이 넘습니다. 오차 범위는 0.2도 안팎이고 각종 국내외 인증기관에서 검증받았다며 인증서까지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체온계는 무허가 제품입니다. 의료기기 제품 허가에 필수적인 식약처 인증은 받지 않은 겁니다. 다른 인증서들도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같이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고도 인증 제품인 것처럼 속인 체온계들이 3만 1,000여 개, 13억 원어치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무허가 체온계로 이마에 5초 동안 핫팩을 댄 뒤 체온을 측정했더니 36.8도, 정상 체온이 나왔습니다. 반면 정상 제품은 38.1도가 나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긴급 단속에 나서 국내에서 무허가 체온계를 만들어 팔거나 중국산 무허가 체온계를 불법 수입한 업자 12명을 입건했습니다. 마스크 같은 거 수입해서 들어올 때 몇십 개씩 이렇게 그런 거예요. 마스크를 수입 신고하면서 그 안에 이 온도계를 제가 한 게 아닌데 그쪽 업체에서 불법 수입된 그 체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그 사람의 체온을 갖다가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0.2도를 갖다가 벗어나는 그 제품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정상 제품엔 국내 제조 허가나 수입 허가를 받은 것을 인증하는 의료기기 품목 허가 번호가 있는 만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무허가 체온계가 특히 정식 쇼핑몰이 아닌 SNS 오픈 채팅방에서 많이 유통된다며 채팅방을 통한 구매는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불렸던 면세점 사업이 코로나19로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전 구역이 다 유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임대료까지 낮춰서 제시했지만 소용이 없어서 이러다 면세점이 텅 비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예상 매출 연 1조 원, 2개 구역의 사업권을 놓고 호텔신라의 이부진 사장, 신세계 정유경 사장이 자존심을 건 싸움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년 만에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난 2월 첫 입찰에서 유찰과 사업 포기가 이어지더니 재입찰에서도 1터미널 면세 사업권 6개가 모두 유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호텔신라와 현대백화점은 아예 참가하지도 않았고 가장 매출이 큰 화장품 구역에도 응찰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인천공항 측이 최저 입찰가를 30%나 낮추고 한시적이긴 하지만 임대료를 매출에 연동해 받겠다고까지 제안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올해 코로나19로 출국객이 97% 줄면서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은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 면세점 종사자 가운데 30%인 만여 명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장 큰 고객인 중국이 직접 면세점을 키우는 등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손님까지 끊긴 마당에 비싼 인천공항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말입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2015년에 비해 75%나 올라 지난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면세점의 위기는 면세점의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거든요. 변동성이 워낙 심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임대료는 매출에 연동돼야 되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 세계 공항 가운데 면세점 매출 1위를 자랑했던 인천공항. 인천공항 측은 3차 입찰까지 실패하면 수의 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경우 면세점이 없는 공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우익 사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아베 정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전체 6%의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우익 교과서 단체가 만든 중학교 역사 교과서입니다. 한일 합병은 한국의 영토를 러시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였으며 합병 후 식량 생산과 학교 학생 수 등이 크게 개선됐다고 쓰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자행한 난징 대학살은 아예 다루지 않았고 1920년 관동 대지진에 대해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 탓에 학살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쏙 뺀 채 일본인 피해만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썼는데 이는 아시아를 서구 열강에서 해방시킨다는 구실을 내세웠던
일본 전시 내각의 용어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교과서 검정 기준을 바꾸고 채택 권한을 가진 교육위원 인선에 개입하는 등 우익 교과서를 전폭 지지해왔고 일선 학교의 채택률은 6.4%까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감된 내년도 교과서 선택 결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유샤 역사 교과서는 아예 검정에서 탈락했고 이쿠오샤 역시 채택률이 1%로 급감했습니다. 헌법 개정 필요성 등을 담은 우익 공민 교과서 채택률도 0.4%로 추락했습니다. 새로 우익 교과서를 선택한 곳은 아베의 지역구인 시모노세키뿐이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시민단체들의 반대 운동도 한몫했지만 교육 현장의 거부 목소리가 컸습니다. 우익 교과서를 채택했던 지자체에선 편향이 심하다, 입시에 불리하다며 교사의 80%가 사용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市民とそれから教職員のね、表立って今意見言えないんですけど、そういったのが今回は溢れ出た。 우익 산케이 신문은 자학사관 부활이 우려된다는 사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베 정권이 끝나면서 우익 교과서도 존재감을 잃게 된 셈인데 스가 정권에도 극우 인사가 많고 영향력도 여전한 만큼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달라지길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름이 비슷한 두 야당이 연대를 모색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섰는데요. 안 대표는 정권 교체가 절박하다, 혁신 경쟁을 벌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탐탁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이호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강연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6월 달부터 선거 철회를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근데 10월 달이 돼서 모실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고. 안 대표는 낯선 단어로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현 상태론 정권 교체는 물론 재보궐선거 승리도 어렵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당 지지율은 변화가 없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입니다. 결국은 야당을 대안으로 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없고 개혁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 세력과 적폐 세력, 서민과 기득권, 호감과 비호감, 지금 이런 고약한 프레임에 야권이 갇혀 있는 셈입니다. 보수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자산이 되려 노력해야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의 가치를 애둘러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양당이 통합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현실적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혁신 경쟁을 통해 야권의 지지층부터 넓히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늘 강연엔 주호영 원내대표도 참석해 야권의 혁신과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 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유시장 경제가 뭐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우리가 꼭 국민당하고 정책 연대를 이어나가야 할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질 않아요.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두고 당 지도부 내에서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는 건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종인 위원장도 언젠가는 연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갈등설을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한 일식당에서 이렇게 우길기 문양의 간판을 내걸었는데요. 이를 발견한 우리 공무원이 식당 주인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결국 간판을 교체한 일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퀴논시. 서울 용산구 국제교류사무소 윤성배 소장이 현지 일식당의 우길기 간판을 본 건 우연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가게를 봤는데 우길 승기가 아주 크게 판으로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고 즉시 그 식당에 들어간 윤 소장은 매니저에게 우길기의 의미를 설명하고 간판 교체를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 문양은 과거 전쟁을 상징하는 전범기였다. 이 기는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내게는 결정권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윤 소장은 다시 찾아가 우길기의 문제점을 짚어줬습니다. 하지만 또 실망스러운 답변. 인테리어 쪽이 전부 다 일임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몰랐다라고. 인테리어 업자의 반응은 더 냉담했습니다. 인터넷 떠도는 그냥 일반적인 문양이었고 국내법에 추측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썼다. 당신이 바꾸라고 한다고 해서 바꿀 이유는 없다.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SNS에 관련 사진을 올렸습니다. 용산구 국제교류사무소가 운영하는 퀴논 세종학당을 다니는 현지 학생들도 항의 전화에 동참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그 의미를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윤 소장은 다시 한번 일식당 주인 설득에 나섰는데요. 이번엔 항의가 뒤따랐습니다. SNS에 올린 글로 식당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며 배상을 요구한 건데요. 윤 소장도 지지 않았습니다. 간판 교체 비용을 제가 지원해 드릴 테니 빠른 시간 안에 바꿨으면 좋겠다. 집요한 설득에 결국 주인은 간판 교체를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우길기가 내려갔습니다. 나중엔 주인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몰랐던 사실 알게 해줘서 고맙고. 윤 소장이 이렇게 끈질긴 설득을 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혹여라도 이걸 다른 분들은 잘 모르고 예쁜 문양, 예쁜 모양, 예쁜 디자인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 유행처럼 되지 않을까가 좀 우려가 됐었고 이 이해를 해주셔서 전 사실 이거 거기에 주인과 시민들한테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네, 잠시 뒤 2부에서는 취임 한 달을 맞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2부로 이어집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에는 이제 취임 한 달을 맞게 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모셨습니다. 국회 일로는 어제 4차 추경이 통과됐고 당 안팎으로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한 달에서 조금 며칠 모자르죠? 예. 당대표로서. 어떠셨습니까? 아이고, 정신없네요. 네,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검사만 4번 받으셨잖아요. 예, 검사 4번, 격리 3번. 4차 추경 얘기부터 좀 해보면요. 네. 통신비 다 준다고 그렇게 예. 말씀들을 여권에서 계속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야당이 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히 야당이 반대를 심하게 했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추경 처리를 늦춰야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죠. 그 대신에 그러면 가운데는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느냐. 그건 아니고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를 둔 부모님께는 돌봄 지원금이 훨씬 더 많이 갑니다. 그렇죠. 예, 15만 원이 가니까요. 네. 선별이라는 건 어차피 누군가는 좀 서운하시게 돼 있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계 집단의 행동은 어쨌든지 간에 의료계 측과 합의를 통해서 정리가 됐고요. 어제도 이제 4차 추경이 예상 외로 지금 여야 합의로 빨리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어쨌든 합의를 통해서 속도감 있게 처리를 했다는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상대에게 많은 걸 또 양보해 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단 말이죠. 네. 자, 어떻게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둘 다 맞죠. 맞는데요. 의료계 집단 행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이고요. 네. 또 추경은 어려운 국민들 긴급하게 도와드려야 하는 문제인데 그렇죠. 조금 양보한들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민들께서는 빨리 합의되는 걸 원하시니까요. 네,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면 공수처법은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당 추천 없이도 출범을 할 의지가 있으신 거죠? 예, 지금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마침 추천위원을 고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또 마냥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법 개정안은 국회 법 절차대로 심의를 계속하면서 기다리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전격적이다 이렇게 느꼈던 게 이제 김홍걸 의원을
제명을 하셨단 말이죠. 제명이 되면서 의원직은 유지가 됐단 말이죠. 이제 뭐 당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시기가 좀 그렇지만은 어떻게 가는 길이 옳은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가 제명입니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당에서 제명까지 된 상황이라면은 뭔가 그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네, 그러지 않아도 이제 재산 신고의 문제 등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또 그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네, 우선 이번 주 들어와서 윤리감찰단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감찰단은 그 조사 내용을 중간에 저한테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식사를 걸러가면서 조사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두고서 뭐 아직도 일각에서 계속 이제 여러 이제 휴가에서 넘어서 이제 다른 의혹들을 던지고 있단 말이죠. 자. 확실한 진실은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밝혀지게 될 테니까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최근에는 그 당사자의 집과 사무소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죠. 그 정도면 검찰이 꽤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철저히 조사해서 어느 쪽도 의심 갖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기 대선의 강력한 주자이시면서 현 여당의 대표이십니다. 정책적인 보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차별화라든가 뭐 그런 구상들이 좀 있으신지요?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임기 5년의 절반 이상을 제가 총리로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 처지의 사람이 마치 자기는 책임이 없는 양 또는 관계가 없는 양 하는 것은 위선이죠. 부분적으로는 수정 보완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계승 발전시킬 운명적 책임이 저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정 보완을 해야 한다면 주로 경제나 또 민생 분야 이런 쪽에서는 미세한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씩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임대차 문제가 정책의 큰 변화에 따른 전환기의 진통이냐 아니면 그걸 뛰어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건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뭐 대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뭐 이분 이름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경기지사 일단은 경쟁자로서 또 지금 그렇게 각축을 벌이고 계신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저희 두 사람 포함해서 그 누구나 국난의 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경쟁은 우리 당원이 1년 전부터 경쟁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1년 전에 대표를 내놔야 되는데요. 그때부터 경쟁 관계로 봐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는 이제 취재원과 기자로서 이렇게 만난 인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대선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분의 거취는 본인이 말씀하지 않는데 남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고요. 그저 일반 눈으로서 누군들 뭐 가능성이 닫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식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여당의 대표로서 추석을 앞둔 국민들께 한마디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그런 방역의 모범 국가의 위상을 확실히 해가면서 다른 나라보다 더 안정되게 코로나를 관리하고 또 경제 회복에서도 모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 총회 화상 기조 연설에서 종전 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은 돼 왔지만 지금처럼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꽉 막힌 시점에서 왜 다시 이 종전 선언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 조국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지막이 될 대북 카드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 선언을 꺼내 들었습니다. 종전 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 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이 종전 선언은 처음 나온 제안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서 합의까지 됐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후 북한 비핵화, 대북 제재 완화 등을 놓고 남북미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종전 선언마저 흐지부지 됐습니다. 철도 연결, 이산가족 상봉, 공동 유해 발굴 같은 남북 간 개별적 교류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 문 대통령이 다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낸 건 이렇게 멈춰버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출발선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재가동하자는 취지입니다. 종전선언이 돼야 비핵화든 평화협정 체결이든 가능하다는 건 평소 지론이기도 합니다.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보다 비핵화를 속도 있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또 평화 협상도 빠르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엔 유엔, 국제사회의 도움을 직접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국제사회가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건데 당장 북한이나 미국의 호응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에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북한과 미국이 가만히 있는데 과연 국제사회가 움직여줄지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청와대도 내일 당장 현실이 되진 않겠지만 평화의 시계를 분침, 초침이라도 움직이겠다면서 임기 내 종전선언에 대한 절박함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60대 화물차 기사가 장비에 깔려 숨진 사건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경찰이 사고 당시 장비를 운반했던 지게차 기사를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60대 화물차 기사가 2톤짜리 철제 스크루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태안화력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모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건 이들 가운데 사고 당시 지게차 기사도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본래는 참고인이었는데 갑자기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가 스크루를 결박하는 동안 지게차 기사가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즉 지게차 기사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는 너무나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당시 지게차 기사는 또 다른 운반 작업을 지시받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에 대처할 여력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태안화력 측과 하청업체가 맺은 계약을 보면 지게차 기사는 발전소 측이 지시하는 기타 건설 중장비 등의 관련 업무를 해야 한다는 지극히 애매모호한 규정이 보입니다. 계약서에는 발주자가 지시하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가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을 외주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책임마저도 애꿎은 하청 노동자가 져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는 거죠. 단순 작업에 3개 회사의 원하청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인데 경찰은 태안화력에서는 사원급 현장 감독관 단 1명만 입건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감독을 벌이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 내 원하청 업체 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원청에서 협력사의 공사 같은 거 발주한 거 이런 걸 다 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한 60-70% 정도밖에 전체적으로 보면 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사항만 무려 1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부는 감독 기간을 추석 이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자, 옷 갈아입은 국민의힘 호남 앞으로인데 제목을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드디어 당 색깔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가 출범한 지 이제 넉 달째인데요. 네. 드디어 당명, 정강 정책, 그리고 이제 당 색깔까지 외형적 변신은 모두 다 마무리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당 색 발표 과정이 서너 번 미뤄질 정도로 그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일단 그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네. 빨강색과 함께 색의 삼원색인 파랑과 노랑을 함께 혼용함으로써 당 색깔 관련해서 곧 결정날 테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정된 이 당의 색깔인데 지금 보면 이제 빨강, 파랑, 원래 노랑이었는데 네. 이제 이 노랑 대신에 네. 이제 흰색이 들어갈지 말지를 두고서 결국 결정하는데 열흘 정도가 걸린 거예요. 네, 공개된 일정상으로만 한 열흘이 넘게 걸렸는데요. 네. 이 뭐 이제 노란색인지 흰색으로 바뀌면서 이 디자인도 약간 수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노란색이 이제 뭐 지금의 정의당, 옛날 열린 우리당처럼 진보적 상징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당 내에서는 우리 당이 이렇게 진보적인 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게 뒷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당색 결정이 늦어진 배경하고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하고 좀 관련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이 시간에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네. 오늘 김 위원장은 자신이 원래 원했던 색이 흰색이고 노란색을 원했던 게 오히려 일부 당원들이었다면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됐다, 뭐 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어찌됐건 당내 많은 중진 의원들은 핑크색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었는데 네. 그 색은 사라졌으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김종인 위원장의 입김이 더 세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당명 바꿨죠. 네. 당 상징색 바꿨는데 외형적으로는 다 이제 바꾼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내용적인 개혁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마침 김 위원장이 당 개혁 과제 중에 하나인 국민통합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네,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호남 지역에 영남 의원들을 한 명씩 배정을 해서 양쪽 지역을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는 건데요. 네. 오늘 발대식 영상 먼저 한번 보시죠. 네. 호남 지역에서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불문하고 전 국민에게 실망을 드렸던 것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호남에 죄송합니다.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 호남과 동행하겠습니다.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겁나게 변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호남 지역에 이제 41개 시도군이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 48명을 이제 1대1식으로 맡겨가지고 이 지역 일을 챙겨라, 뭐 이런 거네요.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뭐 윤영석, 장제원, 하태경 같은 3선 의원, 재선의 추경호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을 대거 배치를 해서 일단 무게감을 줬고요. 네. 그리고 또 보면은 김천희 지역구인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배치를 했고 네. 남해의 하영재 의원은 이쪽에 여수에 배정을 했는데 이 지역은 서로 철도 연결이나 관광단지 개발 같은 실질적 현안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실리를 추구할 수 있겠다, 이런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 체제 이후에 이제 뭐 호남 끌어안기, 그다음에 뭐 광주에 대한 사과도 했고요. 그리고 경제 정책 발표한 걸 보면 진보적인 색채도 강한데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궁금합니다. 사실 김 위원장이 들어선 이후로 김 위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기사가 거의 매주 나오고 있거든요. 산 넘어 산인데 아슬아슬합니다. 당내 반대 의견의 목소리가 높은데 당장 공수처와 공정경제 3법 처리 문제가 이제 닥치고 있거든요. 네. 김 위원장이 여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영상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제 3법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법이 아니에요. 3법 자체를 갖다가 거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습니다. 야당이 이번만큼은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외형의 변화였다면 앞으로는 정책과 법안 같은 보다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라서 이번 시험대를 김 위원장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참시는 여기까지이고 다른 소식이 있다고요? 예, 오늘은 짧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소식 준비했는데요. 자, 정은경 청장이 이제 타임지 선정하는 올해 인물에 선정됐다 이 소식이죠? 네,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됐는데 네. 뭐 이제는 단순한 공무원은 아니죠. 유력 정치인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한마디 하면 정치면에 기사가 나는 요즘 말로 인싸 중에 인싸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질본이란 말은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애칭이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태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질병관리청이라는 새로운 배의 훈장이자 또 한 명의 선원으로서 저는 여러분과 모두와 끝까지 함께 이 항해를 마치는 동료가 되겠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에이스 브룩스 선수가 가족의 교통사고로 어제 급하게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요. 브룩스와 가족을 향한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물결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브룩스 아들의 이름을 모자에 적고 경기에 나섰던 기아. 오늘은 KT 선수들도 똑같은 문구를 새기고 경기장에 나와 격려에 동참했습니다. 가족의 쾌유를 기원하는 응원의 물결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기아 구단은 브룩스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영상을 제작했고 주장 양현종을 비롯해 동료 선수들과 팬들은 개인 SNS에 브룩스 가족의 이니셜을 해시태그로 올리면서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선수들이나 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가 잘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브룩스 선수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많이 힘날 것 같아서. 미국에 도착한 브룩스는 자신의 SNS에 구단과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브룩스의 아내 역시 아들의 손을 잡은 사진에 아들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게 기적이고 모두의 격려가 큰 힘이 된다고 적어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기아 선수들은 안타를 칠 때마다 브룩스 아들 이름의 맨 앞글자인 W를 표시하며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와 자가 격리 기간을 감안하면 브룩스의 복귀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 선수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가 닿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밝은 모습 꼭 찾았으면 좋겠고 반드시 찾아낼 거라고 믿고 있고 선수들도 항상 응원할게. 파이팅!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와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가 모레 나란히 시즌 마지막 등판에 나섭니다.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두 선수 모두에게 중요한 일전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류현진의 정규리그 마지막 등판은 모레 뉴욕 양키스전으로 결정됐습니다. Ray's pitching tomorrow and Ryu Thursday, so yeah, we're still going with our best guys. Yeah. 양키스와는 올해 한 번 만나 홈런 3방을 얻어맞으며 부진했지만 이번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오늘 와일드카드 경쟁팀 시애틀이 패하면서 토론토의 가을 야구 진출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시즌 1선발로 나설 류현진에게는 승부보다 컨디션 점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물론 양키스와의 악연까지 끊을 수 있다면 최상입니다. 중요한 게임 앞에 두고는 일단 제구,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제구를 좋아지게끔 해야 될 것 같고. 올 시즌 4번째로 류현진과 동반 출격하게 된 김광현. 하지만 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지구 2위를 지키고 있지만 3, 4위와 간격은 겨우 한 경기 차. 여기에 와일드카드 경쟁팀끼리도 매일 순위가 달라질 만큼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상대는 부상 복귀전에서 7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쳤던 밀워키. 1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지난 경기에 부진까지 털어내야 하는 김광현에게 또 한 번 도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지난 시즌 프로농구 공동 1위 팀끼리의 컵대 맞대결에서 SK가 DB를 물리쳤는데요. 미네라스의 시원한 엘리옵 덩크 보시죠.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시야가 탁 트인 깨끗한 하늘은 아니겠지만 서울 등 내륙 지방에서는 구름이 적당히 해를 가려주고요. 또 시원한 바람도 솔솔 불어주면서 낮 동안에는 오늘처럼 선선하겠습니다. 반면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바람이 강해집니다. 동풍과 북쪽의 찬 공기가 부딪히기 때문인데요. 금요일인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 지방에 30에서 80, 최고 120mm 이상이 집중되겠고 그 밖에 동해안 지방에서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서는 벼락이 치거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인 만큼 수확기를 앞둔 농가에서는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에서는 안개가 끼겠고 낮에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현재 남해와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앞바다의 물결도 최고 3m 이상 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15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4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부터 서울 등 내륙 지방의 하늘이 개기 시작해 일요일에는 영동 지방의 하늘도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3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